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깥 날씨만큼 굉장히 시장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어제는 코스피가 1%의 상승이 나왔었다면 그 상승폭을 다 모두 훼손시키면서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는 오늘 1.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동시효과에 또 많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어제는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반대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 12평선하고 거의 맞닿아 있죠. 때문에 한 차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0.8% 하락이 나왔고, 종가가 최저가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흐름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도체, 2차전지, 플랫폼 기업들 모두 약세 흐름이 나왔고, 특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우선 카카오 그룹주는 금산분리 위반 이슈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어제 예상하는 금리 인상이 상단이 올라감에 따라서 성장주와 기술주,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특이하게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왔네요.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오늘 전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고 뭐 하나 좋았던 종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은 별다른 특징이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수매도 물량이 나왔고,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우선 금융투자는 단기성 성향이 짙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6거래 연속으로 수매수가 들어왔었죠.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그런 것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별반 특이점이 있는 수급은 아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졌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3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매수에 적극적인 주체였다면 수급 변화를 한번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삼성 SDI는 소폭 하락이 나왔고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도 크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급을 조금은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기아, SK하이닉스, SM,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자, 기관은 거의 인버스 상품에 많이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두산에너빌리티, 방산과 원전주에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중요한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의 FMCA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점도표라든지 파월의 기자회견까지 연속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상을 했던 것이 이번 달에는 0.5%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0.5% 인상이 있었고 시장에 부합을 했던 수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스닥 기준으로 오후장이 되었을 때 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0.7%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였죠. 0.6% 하락이 나왔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어제 0.4% 하락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오후장에 조금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까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금리 인상폭을 예상을 했었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었던 점도표라든지 파월의 기자회견, 그런 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파월이 직접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 말은 2023년까지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조금은 충격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었던 점도표에서 지난 9월 FMC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의 상단이 4.6%로 전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꽤나 큰 폭으로 올랐고 5.1%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 조금은 충격을 주었던 것 같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이번 달의 금리 인상폭은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최종금리 전망치는 과거보다 상향 조정되었고 이게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하고 국내 시장까지 어제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물가가 꺾이는 것이 보여졌었고, 그게 이번 달까지 2달 연속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개인이 아닌 연준 의장이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저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조금씩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화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물가 하락의 정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매파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속마음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자, 과연 정말로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의문스럽거든요. 어제 나왔던 내용을 보면 2023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고 2024년이 돼야지 한 1% 정도? 그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본다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최종 금리는 약 5%라고 하는데 2024년이 되어야지 4%로 떨어진다, 그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가운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결코 연준의 생각이 표면적 입장하고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두 가지 마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자, 정확하게 2년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2020년 12월 31일이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내년 봄에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설 것이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즉 내년은 2021년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2%를 훌쩍 넘었고 굉장히 오래 갔었죠. 자, 이건 작년 3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 당시에 연준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는 2.2%가 될 것이다. 아마 평균이겠죠? 이런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이 오기도 전에 이미 금리 인상이 거의 최상단까지 수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긴 기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전망도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제로 빠르게 물가가 잡히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던가, 또 지금은 조금은 안정적이지만 이 고용률이 내년에는 조금은 꺾인다면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전망으로 보되 이게 지금까지 100% 맞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지 연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도 내년에 있는 어두운 전망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전망은 수차례 수정이 되었었고 실제로 부합했던 적보다는 틀렸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 국면인지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차트적인 추세만 본다면 그렇게 썩 흐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전 저점도 이탈했고 그 바로 직전에는 쌍봉을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생각했던 범주 안에서 나왔던 만큼 약간의 양면성을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의 일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FOMC가 끝나면서 올해 대부분의 일정들은 거의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일정을 추가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표되는 거는 2023년 1분기 실적이에요. 그리고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두 기업이 실적 발표라는 당일보다 오히려 한 달 앞서 발표가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1일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 직전 분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망을 했을 때 이번 분기에 매출이 42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향후 5년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번에 실제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과연 42억 달러보다 얼마나 상회를 하는지 혹은 하회를 하는지, 그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센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단기간에 낙폭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연말에 산타 랠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컨센에 부합하는지 직전 분기에 예상을 했던 것이 42억 달러였다. 그거를 기억을 해보시고, 또 두 번째는 바로 감산 이슈예요.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직전 실적 발표 당시에도 감산에 대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감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올 수는 있어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수요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가격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2018년, 19년 당시에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섰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감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반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3, 4개월 정도는 횡보했었지만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았고, 그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반등을 했던 만큼 첫 번째 과연 컨센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 지켜보시고, 또 두 번째는 추가적인 감산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업도 올해만 주가가 거의 50%가 빠졌어요. 참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것 같고, 부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당장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락이 제한될 수 있는 시점이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해 들어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또 겨울인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